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 정신과 선비가 갖춰야 될 덕목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게 시작되는 부분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선비가 뭔지, 선비가 갖출 덕목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뭐가 있겠는가를 간추려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선비 정신을 실천한 사람,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김영상이라든가, 잘 아시죠? 추운전 김영상 선생, 김철수, 도광김 씨입니다. 친구에. 그리고 홍범식, 태인 군수를 지냈던 홍범식.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언급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산 최태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서울에서 은행에서 근무하셔서 어떻게 이거 이름을 하셨어요? 최태환 씨 따님이 저 친해 최영민 씨라고요. 그 여의도 주목회 권사님인데 여의도에서 저랑 같이 살아요. 그 언니가 이제 석천 분이시고 저도 지금 이분에 관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몇 달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저희 연구소에 영산 최태환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 공적 조사를 하고 직접 나왔어요. 저도 깊이 있게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암저널에 최은희 기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국가보훈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정옥군지를 쓴 장봉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영산실록인데, 그 영산실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까지 조명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 지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조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분이 선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분을 넣은 이유는 선비 같은 삶을 살았다. 선비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겸손도 있고 품격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천이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선비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언급하고, 시간이 되면 양반문화의 상징인 무성서원과 남보서원, 그리고 누각과 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 다문화 도서관에서는 이 누각과 정자라는 건물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건물도 유격이 있는데 8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궁궐에 가도 건축 양식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8단계가 있는데, 전강, 합각, 재헌, 누정이라고 해서 8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민문화의 상징은 바로 저기 앵커들도 다 마스크 벗으니까 교수님은 우리 강현우 씨가 마스크 괜찮습니다. 마이크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정과 시정, 그리고 이제 대감리 남근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무성서원까지 들어갈지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선비정신, 그런데 선비가 뭐가 알아야겠죠. 재미없는 부분이라도 이 개념이 잘못되면 그거는 강의를 받으나 말이에요. 선비사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선비사자. 열십자가 되어 있죠. 이 열십자는요, 동서남북 중앙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사방을 망라했다고. 이 글자. 좀 어렵게 풀이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양의 숫자입니다. 양의 숫자이면서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10은 음의 숫자이자 완성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사는 열십자, 동서남북 중앙을 아우르는 이 글자에다가 밑에 이 한일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해서 열에서 끝나는 건데, 하나에서 열까지 통달한 사람, 이 선비사자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을 미루어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사람이 선비야. 그래서 이리관지라는 말을 쓰지요. 네. 선비의 사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비 사자는 벼슬아치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다른 글자로 앞에 인변이 붙거나 향리할 때 이자 같이 이렇게 분홍이 된다. 다른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선비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가? 선비란 학의 일치를 이룬 자다. 학의 학문과 예술이, 근데 저는 그게 안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문화원 사무국장이 예술하는 분인데 김재현 플러스 김용년 플러스 사회하는 분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옛날로 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사람인데 요즘에 그 시서화를 조화롭게 이룬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필수는 문사철이에요. 문학과에서 차라리 선비들에게는 필수다. 대단한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정말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치열하게 살았다는 걸 오늘 나중에 선비 일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그 서울대 정옥자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수거든요. 우리 선비라는 책하고 이 김병일이라고 부터 서울대 교수였는데 우리 도산서원 갔었죠. 도산서원 갔을 때 그 도산서원 수련 원장인 거예요. 이분이 이 도산서원 이분을 모신 거예요. 분야는 인문학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선비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도산서원 갔을 때 사서 읽어봤는데 제가 엄청나게 느낀 게 많았어요. 선비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세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위기지학입니다. 위기지학.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 무성서원이 나올 텐데 무성서원 원규에 왜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이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인문학통일의 회장님 민인기 회장님께서 무성서원에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세상에 세계 유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성서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무성서원 원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책을 읽기를 원하는 자 모두 입학을 거부한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특수사립학교입니다.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독서를 원하는 자. 여기 얘기하는 위기지학이에요. 과거에 학교가 하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면 양반 자제든 평민 자제든 누구든지 다 입학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루는 겁니다. 이게 전국 서원의 원규, 학교 학칙, 교칙을 비교해 볼 때 전례가 없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진정한 공부라는 건 남의 평판이 아닌 자기 수양인 거죠. 분명 남고서울에 가면 강당이 강수제입니다. 무한선생이 있었다고. 보통 강당은 한교나 이 성경 이런 데는 강당은 강수제 또는 강학당이라고 해요. 강수라고 하는 것은 강학과 자수를 얘기합니다. 학문을 강의하고 자수, 스스로 몸을 닦는 거죠. 그래서 강당이 강학당이라는 칭호가 붙는 겁니다. 자, 이걸 현대적으로 풀려면 저도 퇴직했습니다만 퇴직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문학 공부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인문학이란 뭐냐? 사람들은 공부. 사람들이 위한 공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했으면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먹고만 살 수 있다면 호구지책만 만연히 돼 있다고 한다면 공직자든 공직이 있다 퇴직한 사람들은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결국 그게 또 결국 자기 돌아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뭐 생략하고요. 자, 선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유생이라고 그러죠. 네, 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유자를 아주 재미있게 풀이한 분이 있어요.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있는데 이분 이제 조선시대사를 전공한 분이에요. 이미 진짜 퇴직을 했고 제가 박사과정에서
전남대에서 이종범 교수를 몇 번 배웠어요. 유난히 저한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종범 교수한테 참 따뜻하게 해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의 글을 보면은 이 유생의 유자를, 유는 사람 인자가 일종에 붙어있죠. 그 다음에 이걸 파자 해보면 쓰일 숫자, 기우자, 수연 이자. 요 이자가 말 이을 이자로 우리가 쓰는데, 이 형태는 이게 수연 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선비를 뜻하는 유생이라는 유생에서 유자는 비가 오면 마을에서 젖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때를 기다리며 사람을 얻어가는 사람. 이것이 선비다. 이거는 이종범 교수의 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줄을 달아놨잖아요. 혹시 또 이 일장 안 써놓으면 이걸 보시고 또 계속 옮겨가지고 잘못 전달하려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거 오늘날로 해서 보면 이건 백수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관당한 제목이다. 저렇게 해석한다면 오늘날로 치면은 이건 백수다. 근데 백수를 저는 이렇게 개념을 내렸어요. 백수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이게 백수라고 저는 개념을 내렸어요. 자,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강학과 자수는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시키면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려면, 그렇지,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백수라는 개념과 상통한다. 그러나 백수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역사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항상 강연을 인문학 때, 역사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다. 역사 의식이 문제다. 위안부 가지고 지금도 많이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 세종대학교 박유학 교수 같은 경우는 위안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천의 무게를 중심을 두는 사람, 이게 바로 선비가 군자다, 그런 것입니다. 군자는, 선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삼가하고 신중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때도 조심을 합니다. 근데 현대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국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저렇게 합니다. 첫째 분류는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 네. 두 번째는 남이 보고 있으면 법규를 지키는 사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보면 안 지킨다는 거죠. 남의 눈치를 의식하면 법규를 지킨다. 세 번째 부류는 남이 보든 안 보든 규정과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옛날 선비들 자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의 20%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20%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오늘 강의를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여기 20%에 해당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결국은 이걸 지금 세 가지 부류를 조합을 해보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탁월한 자기 제어, 자기 조절, 자기 통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사람. 이게 옛날 선비의 정신을 오늘날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지금 정치권에서 참 말이 많죠.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우선이 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끌어다 쓰면 돼요, 사람. 근데 도덕적인 것이 문제가 되면 이건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장광호가 여사를 써놓은 이유는 마음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왜 그딴 얘기 썼는지.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비들의 삶이고, 남을 배려한다. 이게 김병일 도산서원 수련 원장이 선비처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결국은 나이보다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문화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이 나이 문화예요. 이 문화 강의 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자, 정치인의 나이 쓴 것이 뭐 때문에 지금 써놨겠어요? 뭐 실명 걸어놓을까요? 여당 대표가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 적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졌지요. 혐의가 있겠죠. 그걸 이제 나중에 법에서 판단하는 얘기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정치권에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 나이 문화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 초면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돼 있죠. 남자들이라든 나이가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알아서 먹으려고. 알아서 먹을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나이를 물어서 나보다 3살이 아래니까 초면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말 놓겠네. 그런 저희가 어디죠? 우리 문화에서 가장 잘못된 게 시시비비를 가다가도 논리가 따지면 그 나이가 몇이냐고. 옳고 그른 걸 따지는데 나이가 왜 중요하냐 하냐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이가 적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빨리 서둘러 오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 회원들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제 제자들도 정확히 모르고, 우리 제자들한테는 말을 놓죠. 직함을 부릅니다. 선생님은 김 선생이라고 부를 것이고, 뭐 자기 업체 갖고 있으면 사장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곧 끝낼게요. 선비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당당해요. 어제 강의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당자, 아까 건물에 육객이 8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당, 합, 각, 재헌, 무전에서 가장 건물 육객이 높은 것이 전자가 들어가는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잠깐 보고 짚고 넘어갔습니다. 향교에 가면 공자를 모시고 있는 건물이 대성전입니다. 정자가 들어갔죠? 이름을 정자입니다. 성인을 모시고 있는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성인을 모시고 있는 건물이 바로 대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찰에 가면 불가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건물이 뭐냐? 대웅전입니다. 이때 웅자는 영웅을 얘기해요. 크게 깨달은 분을 모시고 있는, 크게 깨달은 영웅과 같은 분을 모시고 있는 게 사찰 건물의 중심인 대웅입니다. 부처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찰의 중심 건물이죠. 향교도 마찬가지겠죠. 공자를 모시고 있는 건물이 향교의 중심 건물이죠. 자, 그러면 궁궐에서는 중심 건물이 뭐예요? 경복궁에서 임금이 직무하고 있는 그 건물이 근정전입니다. 자, 똑같이 임금이 직무하고 있는 그 건물의 그 위격이 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집을 짓고 건물의 명칭을 전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 위격 중에 전 밑에가 바로 뭐냐면 전당 합과 할 때 그 밑에가 당이에요. 그런데 당당하다고 할 때 한자 잘 보세요. 집당자를 써놨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글자를 뜯어보니까 밑에가 흙토예요. 이 흙 위에다가 네모 반듯한 집을 지은 거예요. 이 집당자는 반듯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흙 위에 네모 반듯한 집을 지은 것이 집당자예요. 그래서 당당하다고 할 때 투자를 연이어 쓰는 겁니다. 이 중국의 글자가 그러죠. 네, 당당하다는 뜻을 당자가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붙였어요. 중국의 글자가 그럽니다. 또 뜻을 겹쳐서 써요. 이것도 중국 문화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은 정당하다, 위풍당당하다는 뜻이고, 청렴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과 시식, 청렴, 결백, 검소, 명예, 관용, 겸손, 실천, 책임, 보이. 근데 이 많은 항목 중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실천이다. 선비 정신은 실천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추노정 김영삼 선생이나 김천술 이런 분들을 선비 정신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선비도 대표입니다. 소개할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선비가 지켜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이 입조심입니다. 어제 다문화 도서관에서 얘기했죠.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공자가 한 얘기, 안다고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하더라도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이불은 언이부진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쪽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김병일 선생, 서울대 교수 퇴직하고 도산서원의 연수원장을 하신 선비처럼이라는 책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따온 겁니다. 입을 다물어라. 이게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입을 다물어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모든 일을 삼가하라. 이게 한자로 읽으면 경자입니다. 한자로 삼가할 경자. 그리고 퇴계는 그랬어요. 마음을 기르려면 말을 삼가하고 몸을 기르려면 소식을 해라. 이것을 평성을 두고 실천했다고. 근데 이 퇴계 선생의 그 글을 읽어보면 자기 제자가 부부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상담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답장을 쓰고 그 제목에다가 제자의 이름에다가 공짜를 붙였어요. 누구누구 공에게. 그리고 이 답장을 해준 본인은 게다가 글자 하나만 썼어요. 황. 어디 자식. 지금 제자가 부부 갈등 문제를 상담을 해왔는데 제자에게 아들 같은 제자에게 공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본인은 자기 이름을 글자 하나만 쓴 거예요. 황. 근데 이 퇴계 선생의 생활 철학이 이것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학렬이 높아도 자기가 상담하기 위해서 학렬이 높아도 말을 놓지 않아요. 그거는 평민에게도 똑같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인문에서 맞아들이고 갈 때 살인문까지 병원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연구소가 2층에 있는데 저희 연구소를 찾는 손님들 갈 때는 제가 1층 현관까지 나갑니다. 살인문까지. 올라가라고. 왜 나오지 마라 하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살인문까지는 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듭니다. 선비정신 중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을 한두 가지를 정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자, 아까 말을 삼가라는 얘기가 보세요. 저는 이 글자가 아시죠? 죄인을 가두어두는 감옥을 옥이라고 해요. 줄여서 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말씀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개가 있어요. 네, 왼쪽에 있는 것도 개를 뜻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개견자. 그렇죠? 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양쪽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죠. 왼쪽에 우리가 개 고기를 뭐라고 합니까? 개고기 개고기를 부탁이라고 했어요. 그 부자가 개부자예요. 개부자인데 저 앞에가 이렇게 붙고 이 포자가 들어가요. 이게 부할 때 부탁할 때. 학생들은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부의 사춘도를 배울 때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걸 배웠어요. 이때 부가 바로 저 개를 얘기해요. 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양쪽에다 지금 그 개 두 마리가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좌우에서 개가 지키게 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거든요. 하나 하는 사람들이 다시 얘기할게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좌우에서 개가 지키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해석을 합니다. 말을 멋같이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자, 여기서 멋같이는 알아서 들으세요. 네. 저는 제가 의도한 것은 이 앞에 있는 글자가 뭐가 들어갈지는 뭐 이제 개인마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의도하고 쓴 것은 마찬가지로 말을 개같이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요. 이 겸손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말을 개같이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겸손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을 두 손을 가지런히 묻잖아요. 겸손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겸손하기만 하면 되느냐? 겸손하되 속으로는 천하를 삼킬 같은 그런 기회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논어에 그런 말 나왔죠. 선비의 학문은 힘쓰는 데 있는 것이 남이 알아듣는 것을 봐서. 이것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불교의 초기 경전에 잡보정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 초기 경전에 잡보정견.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노을 풀잎처럼 자신을 갖추라. 그리고 이 비슷한 표현이 바로 논어에 나오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분자가 아니야. 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갖췄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얘기를 중국 역사에 당태종 아시죠? 이세민 그 참모가 바로 위징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이거. 이 내용은 사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기 내용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아예 엄두가 안 나요. 제가 사기 우리 연구소에 책 이만해요. 사기를 발췌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발췌한 책이 한 800페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 책을 보면 처음부터 겁을 내가지고 못 읽는데 그러지 마시고 목차를 보시고 목차를 보면 진시황 부분도 있고 강태종 그 내용을 읽으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책을 보면은 정말로 몸살이 칠 정도로 이게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그런 구절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 당태종의 위징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황제에게 300번 간언을 했다. 지금 현재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려운 건 뭐 대통령 국가까지 안 가도 우리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근데 이 당태종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 황제에게 직언을 할 때는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뭐 행정직이나 상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는요, 얘기 못하죠. 근데 이걸 다 받아들였다. 잠깐. 그러니까 오히려 바꿔서 얘기하면 위징이라는 참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당태종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 하면 대단해요. 아까 저기 보니까 위징에 관한 써있을 텐데 안 나오네. 그 당태종이 이랬어요. 황제가 된 뒤에 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나는 천하를 말 위에서 얻었으니 성인의 말씀 따위 같은 그런 인물학적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위징이 황제에게 한 말입니다. 폐하라고 했겠지. 폐하라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통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당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단편적인 인문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통치에 필요한 이념이라든 이런 것을 인문학적인 것으로 합니다. 자, 이제 비행기 돌고 돌아서 이제 오늘 우리 고장의 선비 가운데 몇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송세림이라고 하는 분 좀 생소하죠. 근데 이분이 무성서원 내에 배양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여자는 솜씨입니다. 실보에 도안김씨가 집성촌이 많은데 여자는 솜씨도 많이 살아요. 대표적인 송산마을이죠. 송산마을도 있고, 사내 같은 건 송월주시 그 원정마을, 거기가 다 여자는 솜씨 집성촌이에요. 그런데 이 송세림이라는 분이 호가 누하게 제가 이 호를 보고 이 인물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누울자가 무슨 불자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할 때 불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랬잖아요. 그 금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이 실천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말을 어눌하게 한다. 여기서 어눌하게 한다는 얘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꾸미지 않는 말, 가꾸지 않는 말을 누리라고 어눌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로 노자가 가장 뛰어난 말재주는 물련과 같다. 가장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왜? 꾸미지 않는 겁니다. 꾸미지 않은 진솔한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인은 말하지 않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훈련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런 얘기죠. 지이 그런 이 부지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다 말하지 않았다. 해민 스님 아시죠? 해민 스님의 베스트셀러가 뭐였죠? 제가 밑줄을 긋고 띠지까지 다 해놓고 읽어본 책인데,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이 그 책을 읽어보고 이 구절이 나와요. 말을 참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동의입니다. 아까 지금 그 논어에 나왔던 얘기가 유사하죠. 안다고 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비슷한 얘기를 인문학 동인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인문학 동인회가 8기까지 4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어제부터 인문학 부기생을 받아서 개강을 했습니다. 다문화도서관에서. 근데 지금 인문학 2기였던 김석주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오시고 광주역에서 오랫동안 교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 사모님이 이양수 식품영양학과 교수예요. 우리 정업의 귀리 떡갈비를 개발한 분이고, 이 김석주 교장 선생님이 짓는 집이 바로 정일예종 옆에 독일식 주택을 짓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저희 인문학 강의를 1년 들었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80 넘었죠. 국문학과로 나오신 분인데 이 어른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건 아니지만 행여 이 어른 앞에서 제 강의 내용에는 국문학에 관한 것도 아니니까 국어에 관한 그래서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면 다 우리 팀 다 맞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인문학 시간에는 항상 그 개강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기 소개가 중요한 이유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분 정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임팩트 있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개하라고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긴장을 하니까 열에 한 2명 정도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중 앞에 있으면 긴장하면 목소리까지 떨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셨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얼마나 임팩트 있게 알리느냐. 오늘 초면인데 다음에 만날 때 저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 보면 자기 소개는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그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말을 찾는 데는 6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전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찾는데 60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왜 자꾸 하라고 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이게 자기소개는 했지만 이제 어른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행 과정에서 대학 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야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면은 도인이 따로 없죠. 자, 이제 송세림이라는 분이 아까 그 호가 눌암이라고는 그 말 어누르다 보는 거에 중점을 둬서 호로가 지어진 것 같아서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시사대 출생이고 은퇴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자제 교육에 진력한 분이어서 우성서원에 대항이 되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모셔져 있는 분이 바로 최치원, 정극인, 신장, 송세림 네 번째로 모셔져 있네요. 송세림, 정원충, 김양복, 김만 어떤 순서라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서원이나 향교 쪽 선비문화관을 지난주에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향교에 계시는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바뀌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은 위패가 있거든요. 위패를 밤낮으로 만든다는 잘 아시죠? 반드시 밤낮으로 가요. 그리고 그 위패를 그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는 그 위패를 씌워놓거든요. 근데 씌워놓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왜 그러냐? 위패는 죽은 자의 집입니다. 죽은 사람의 집이에요. 그래서 위패에 지붕 모양의 저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집이기 때문에 대문처럼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대문처럼 이게 있어요. 이렇게 열면 이제 제가 저 향교에 계신 어른들이 오셔서 제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제 말이 틀렸는지를 확인해 주시라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못된 거죠. 우리 지금 동학국민혁명 저쪽 덕천에 가면은 구민사가 있잖아요. 구민사에 농민분들 그 위패를 모시다 보니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간은 적고 위패를 겹쳐놨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패를 겹치다니. 이제 새로 그 추모관이 생겨가지고 뭐 한 3,000명 그 학예 연구조사부장을 만났어요. 이명희 박사를. 그래서 뭐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의견도 서로 나눴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쳐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이명희 박사님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영산 최태환 선생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최은정, 김영상, 김천술 그리고 홍범식 이렇게 순서도 했는데 일단 최태환 선생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자가 지금 이 영자가 영주 거기서 호를 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고부를 옛날에 영주라고 했고 그리고 뭐 두둥산도 영주산이라고 했다는 저희가 있죠. 도순산 영주에서 그 호를 여기서 따온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이분이 1926년이죠. 순종 황제가 승하하셨을 때 백기 사건으로 되는. 그러니까 영산실록 복사한 책이 상당히 됩니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좀 읽기에 좀 짜증이 나요. 따분하고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책을 읽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몇 가지만 덕천면 상암리 아마 돌담장 그거 같은데 여기 출생한 걸로 나오고 이 백기 사건이라는 걸이 영산실록을 누가 썼냐면 정읍군지를 쓴 장봉선 유명하죠. 1930년 정읍군지 이 장봉선이 영산실록을 썼어요. 집안 친척간이더라고 보니까. 그 백기 사건이라는 거는 최초한에 이제 논에 갔다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았는데 옆집에 일본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 영산실록 보면.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뜨려 오는데 그 보니까 주위에 일장기가 걸려있더라고요. 일장기가 조기로.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데 일장기가 걸려있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순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이라 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조기를 타는 거예요. 이 최태환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나라 황제가 돌아갔을 때 일장기를 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칠 때 흰 옷을 입었고 황제가 돌아갔으면 백기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으로 가서 백지를 삽니다. 단거지는 않겠죠. 백지를 사가지고 그 조기를 달기 위해서 국기 모양의 크기를 잘라가지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황제가 돌아가셨으니까 백기를 달라. 근데 일제가 통치하던 그 아주 엄중한 시기에 백기 다루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달라하지 않겠죠. 일부는 백기를 다루는데 새 집이 이걸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최태환이 조선민중이 황제가 죽었는데 백기를 안 다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당장에서 일장기를 내려서 이 일장기를 내리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일장기, 석장이 찢어집니다. 이 사실을 일제가 파악을 하고 이제 최태환을 잡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다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장이 와서 최태환을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정업의 제일이라는 사유주잖아요. 이렇게 서장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태환이 조선은 색깔 있는 상복을 입지 않으니 국장일에 흰 기를 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일본 기가 찢어졌다. 서장이 한 말입니다. 네가 일본 국기를 3번이나 찢었으니 적어도 3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분이 바로 최태환이다. 사진이 아버지. 어때요? 인상이 강단 있게 보이십니다. 대단히 참 선배 같은, 아까 실천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선배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놀란 게 이 최태환 선생의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정문에 석조 조형물이 있죠. 서울대 조형물. 마치 우리 한글에 샤 같이 써있는 거. 이거를 최태환 선생의 아들이 우리 정읍 사람이 그걸 디자인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그 책을 읽어봤더니 샤가 아니고 국립 서울대학교를 첫 글자 딴 거예요. 국립할 때 기억, 서울대학 할 때 시월. 그리고 이 기억에 옆에다 2개를 달아놨어요. 여기 디귿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서울대 정문의 석조 조형물은 국립서울대학교라는 글자의 첫 글자. 자음이죠. 그러니까 자음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옷은 서울대의 시옷이고, 그리고 국립할 때 이것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2개를 붙여서 디귿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국립서울대학교를 나타냅니다. 이 뒤에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큰아들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큰아들 대전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교문의 상제탑 방금 말씀드립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저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 역사 문화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역사를 조명을 못했다고 하는 건 다 같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제 뒤늦게라도 이분의 공적을 좀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알리고 조명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충남 보령에서 전북시의회 의원 연수회 강의를 갔습니다. 1박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최태환이라는 분이 지금은 없어졌죠. 옛날에 3.1약국 아시죠? 네. 예, 3.1약국 옆에가 그 자전거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삼천포? 삼천리 삼천포가 아니라 삼천리 자전거포가 있었는데 이 삼천리 자전거포 앞에서 20년 동안을 씨앗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자의 중요성을 이미 깨달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저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이잖아요. 딸기? 우리가 그 종자의 그 개념이 없을 때 우리가 일본에 노예부터 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씨앗의 중요성을 느끼고 20년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백기 사건으로 투옥이 되고 46일 만에 시민들이 지금 경찰서 앞에서 이 시위를 하니까 석방이 돼요. 그래서 쌍화차 거리 앞에다가 삼천리 자전거 점포 앞에다가 지나가는 시민들,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 하나 써달라. 큰 돈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의기 있는 선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조명은 못할 만하죠. 그런데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저 오늘 말씀 전부 다 긍정합시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반드시 할 거라고. 그리고 금년에 안 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얘기하세요. 아, 이런 걸 우리도 뒤늦게 알았는데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 어렵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연구자다. 그러니까 저는 연구자니까 연구해 놓으면 그 결과를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좋은 내용 같은 거 어떻게 자원화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은 행정이나 의원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순서가 좀 바뀐 측면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 디자인도 큰아들 연기가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건국 훈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양인지. 최태환 선생의 아들이었다. 큰 딸이 영예인데 정읍여중 1회생입니다. 둘째 딸이 영인인데 정읍여중고를 나와서 수도의과대학 정읍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돈을 벌어서 영산에 집을 지었는데 그 나이든 노인든 문맹 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요즘은 지금 뭐예요? 천막 같은 그런 곳에서 공부하는 걸 보고 이걸 지어서 울림야학이 기식을 합니다. 지금 천주교 생활하고 있는 그쪽에 울림야학이 지금 이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제가 막걸리를 즐겨 하니까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울림야학이 어디더라? 저 야학교 가면은 예. 딱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그 최태환 부부 사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것도 그 서남전을의 최원희 기자가 이렇게 내용까지 다 썼고, 지금도 이제 울림야학이 이어지는 거 보면 참 그 역사가 대단하고, 둘째 아들이 상기고 전업 농림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 농과대 갔다. 와, 이 자식 농사도 참 잘했어요. 46일 만에 시민들이 시위하니까 석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백두산 응접실 있죠. 지금은 해가 안 가봤어요. 언제 한번 우리 가봅시다. 저도 젊었을 때 그쪽 일대를 지나갔거든요. 한 번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간 것 같은데 그 백두산 응접실이 정읍 최초의 카페예요. 자, 어떤 의미를 줬냐. 정읍 최초의 경양식집.
정읍 최초의 온실, 정읍 최초의 식물원, 정읍 최초의 미리 골프장, 정읍 최초의 문화사랑방.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장봉선의 정읍군지를 쓴 장봉선의 그 영상실록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최은희 기자의 글을 참고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미가 없죠. 오늘 주제가 우리 문화원에서 요청했던 것이 이거거든요. 태산섬기 문화 중에서 뭐 듣기 나름인데 재미있는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PD 파일한 거 세워보진 않으면 한 150개는 넘을 거예요. 주제를 달리해서 얼마든지 1년 내내 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정도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정순국자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표기를 못했네요. 좀 어려운 말인데 국가가 유난히 닥쳤을 때 순국하신 분들, 순국했다는 얘기인데 자결을 하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전북 지역에 15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분이 우리 정읍 사람이거나 정읍과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인데 바로 춘우정 김영상 선생, 원천 마을이죠. 원천 마을에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후손이 그 김영상 선생 집에 살고 있는데 그 후손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그리고 이제 김천술 선생, 여기는 이게 안 알려졌어요. 이게 시에서 앞으로 조명하고 표식이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은 큰 돈이 들지 않고 표식이라도 세워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홍범식, 여기는 지금 전북 지역이니까 홍범식 군수는 해인 군수를 지냈던 분인데 충북 괴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북 괴산에 가면 홍범식 선생 고택이 있는데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정읍에서 왔다 보니까 해설사 선생님이 엄청 반가웠어요. 내가 태인 피양정을 가봤다. 거기 홍보 선정비가 있으니까 엄청 반가웠었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3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장태수 저 근부 쪽인데, 우선 그 방금 말씀드린 춘우정, 호가 춘우정입니다. 김영상 선생은 일왕의 은사금 사령서에 적혀있는 자기 이름 석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천황에 대한 모독죄로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만경 금가를 거쳐서 나국가를 타고 군산 감옥으로 이송 도중에 자기 저고리에 절명시를 쓰고 만경 강가로 뛰어드는데 이걸 일제 헌병들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군산 감옥에 이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곡기를 끊고 돌아가십니다. 대단한 절개죠. 우리가 그 면허 최희천 선생이 대마도로 유배되어서 곡기를 끊고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되지만,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다고는, 아사했다고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대마도 일기를 저는 못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해놓은 부분을 보면은 일본이 주는 음식을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관을 정지하고 있다가 일본 군이 들어오면서 일본 군이 상관이 왔으니까 이 모자 갓을 벗어라. 그러니까 내가 일본이 주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곡기를 끊겠다 하고 그 문인이었던, 문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 임병찬 선생에게 곡기를 지금부터 곡기를 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칠 뒤에 일제 그 일본 헌병 군인들이 와서 그 의사가 잘못 전달됐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라. 그래서 그 설득 끝에 나중에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면함 선생이 곡기를 끄는 것은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노부에다가 또 우리 나라가 아닌 대마다라고 하는 섬나라에 가서 저기 몸 상태가 악화되었겠죠. 뭐 정상인도 하루 이틀만 몇 끼만 안 먹어도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아사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제목을 풀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면함 선생의 저기가 깎여지는 건 아니니까, 평화되는 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해석을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칠보면 원촌 마을 거기가 상대문화 사료관이죠. 사료관 왼쪽에 이렇게 그 순국비가 아주 장대하게 서 있습니다. 원래 살았던 곳은 그 뒤쪽이 기석 뒤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김천술 역시 도강김씨인데요. 김천술 선생이 조명이 안 됐어요. 이 살았던 곳이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칠보 행단 마을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 지금 서영기 선생님 계시는데 문화원 사무국장이 김동현 선생, 이렇게 서영기 선생님 또 저, 또 이진호 선생, 박혜영 선생 이렇게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후손들 아까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후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의 대담 내용을 아마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김천수 선생은 매천 황현 선생이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량의 아편을 먹고 순국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소식을 듣고 김천수 선생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서 혈서를 쓴 다음에 집 앞 우물에 투신해서 순국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살았던 곳을 지금 밖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이쪽이 지금 칠보 발전소에 물이 내려가는 통이죠. 이 다리를 들어가면 이게 좀 많은 기색이죠. 아마 어떻게 쟀을 텐데 아마 이 기색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가 마모돼서 이게 우리 육안으로는 뭐 탁본을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글자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아마 이제 순국은 담겨 있겠죠. 이렇게 순국하신 분의 내용을 기록한 것 같은데 피가 너무 초라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시멘트 부분도 있죠. 옆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우물투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나 그러니까 혈서를 쓰고 이렇게 집 앞 우물에 투신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비석도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기에 그 순국했다는 사실 안내문 하나 써서 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거죠. 우리 소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비근한 예로 내장산에는 우리 내장산에는 단풍회를 볼 것이 없다고 항상. 그래서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저에게 인문학 특강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작년 1월 달에 직원이 많던데요. 50명이나 돼요.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소장님 보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한 2번 하면서 조선왕조실록 이한 사적비가 우화정 맞은편 화장실 옆에 있다. 녹음이 우거지면 보이지 않는다.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좀 누가 봐도 이쪽에 이한 사적비가 있다는 방향 표시판이나 그 안내문 하나 정도는 표시판만 있어도 내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곳이 임진왜란 때 다른 사고가 다 불 다 없어지고 전투사고에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 유일본을 정업 선비들이 내장산 용부락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내장산에 오는 교통 관광이 몇 명이 되겠는가 모른다는 거지. 그래 놓고 내장은 단풍밖에 볼 것이 없다고. 아무리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문화를 입히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지금 관광 트렌드가 그래요. 물론 내 장사를 사계절 갖고 오면 좋겠지요. 근데 제 기억은 한 50년 된 것 같은데 내 장사 사계절 관광한다. 달라져야 할 때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하기로 했어요. 현장에서 요청만, 그게 국립공원이랑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요, 뭐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세워졌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칫 그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행여 또 이런 얘기하면 관련 담당 과라든가 이런 거, 밖에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말도 함부로 못해요. 칭찬 같으면은 많이 얘기하고 알려야 되는데, 자, 이게 그 집이거든요. 그 후손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 한 번이. 이게 그 김천술 선생의 아니, 며느리, 그러니까 손자 며느리? 뭐, 하여튼, 어떻게 되죠? 그때, 제가 메모를 해놓고 좀 잊어버렸어요. 그 사진 넣어놓게 봐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범수 군수. 태인 군수를 지냈던 분인데, 참, 이제, 그 순복하시기 전에 아들을 앉혀놓고 한 말이에요.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입니다.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목로의 수치와 서러움을 감추려니 비보를 금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선 사람으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이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게 아들 앉혀놓고 남긴 마지막 말. 이분이죠. 여기 이제 태인 군수를 했다가 간 것이 오른쪽 써있죠. 금산관원. 그러니까 여기 태인 군수를 했다가 순복하실 때는 금산 군수를 했던 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자, 우리 지역에 있는 홍범식 군수 선정비를 보겠습니다. 그 선정비가 많잖아요. 많은데 홍범식 군수만큼 선정비가 많은 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5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그 선정비 있는 걸 써놨는데 다 알고 있는데 신태인 읍사무소 정문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비석품이 있어요. 비를 쭉 모아놓은 그 첫 번째가 홍범식 군수의 선정비고, 그 다음에 지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태인 피암정, 또 태인 박동마을 아시는가요? 산업도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마을, 그 다음에 감곡면 오주리 양호마을, 산회 오곡리 야정마을. 요거는 몇 년 전에 이걸 뭐 트럭으로 밀어버렸던 데서 이 선정비가 조그마한데 두 동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동시에 시청에 공무원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빨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이걸 서둘러서 보고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부러 그리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동네 분들이 그 금방 오정 앞이거든요. 거기가 아마 주차하는 과정에서 sur게나 했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소성면 두암성을 하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알아요. 그 당시 두암성을 찾아가면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 김양수 선생, 파리장서에 서명했던 전국에서 유일한 분이 있어요. 김양수 선생. 서울 그쪽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실제로 지금 그 묘가 거기가 있지. 김양수 선생 묘가 두암마을 도시니까. 이곳에 선정비가 남아있어요.
이 피항정만 군수 사후에 관의 지시가 아닌. 선정비는 다 벼슬아치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세우라고. 근데 이 홍범식 군수의 선정비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를 모아서 세웠다. 자, 이게 이제 피항정 내에 있는 홍범식 제일 오른쪽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홍범식 군수의 선정비. 오른쪽에 피항정. 그러니까 그 비석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 홍범식 군수의 선정비고 제일 끝에 가면은 조병갑이 아버지 비가 있죠. 웃기더라고 이게. 제일 끝에는 조두순 그 이름이 조병갑 아버지 조두순 맞죠?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확장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선정비라는 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키기도 하고 임기 끝나면서 관의 지시로 세우라고 하니까 뭐 선정은 100% 세우든지 말든지 되는데 관에서 지시라니까 이 국민들이 안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차이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선정비 아랫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선정을 베풀지도 않았는데 선정비를 세우라고 하니까 안 세울 수는 없고 이 비석을 세우면서 이렇게 야유를 한 거예요. 지금 밑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메롱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이 부분 고개를 돌려가지고 고개가 정상으로 와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혓바닥을 내밀고 메롱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런 얘기예요. 선정비가 이렇다는 거고 관의 지시로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이 홍범식 군수의 내용 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주 유명하죠. 바로 임꺽정, 소설 임꺽정을 쓴 홍명희가 바로 홍범식 군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투고로 가시잖아요. 예? 홍명희 선생이.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하고 아주 절친했어요. 그래서 그 월북한 뒤에 북한에서 부수상을 지냈습니다. 이 월북하자마자 김일성이 거처를 만들어주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 그 충북 괴산인데 괴산에 가면요 고택에 그냥 홍범식 군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써놓고 아들이 월북했다는 그것 때문에 뭐 공산주의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애국자로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홍범식 군수의 고택을 가보려고 했지만 가게 된 동기가 충북 괴산 군인데 거기도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중원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대학원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집사람 같이 가서 고택 둘러보고 거기서 맛있다고 하는 음식 먹고 이제 저녁에 강의를 하고 그 대학 내가 숙소가 있어요. 그 신라호텔에서 경영하는 대단한 음식입니다. 네, 대단한 대학 내에 거기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제 충북 괴산에 가면 뭐 거기가 고추도 유명하고 그러긴 한데 이제 요거를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겸사겸사 둘러보시라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비들의 일과를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원래는 2끼 했다는 얘기 들었죠. 하루 식사가 3끼가 아니라 2끼. 그래서 중간에 생긴 것이 지금 우리가 점심인데 그래서 점심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에 점 하나 찍었다는 걸 해석하잖아요. 맞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으로 치면 아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저녁 되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점심과 저녁 사이 한 끼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 4시쯤에 저녁 식사 겸해서 먹었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날 아점까지 이 공복 상태 몇 시간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일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선비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이거 보니까 맨 공부하는 거야 그냥. 말만 이렇게 되지 보세요. 자, 개면 닭이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름철에는 이 2시에서 4시 사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일어나서 암과 느낌 개발을 공부했다. 뭘 공부했다는 얘기 잘 모르겠어요. 암과 느낌을 개발. 이거 명상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4시에서 여기 4시에서 6시 왜 산으로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지청이 고분. 아니 이제 그거는 저기서 일어나는 그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저렇게 정확한 해석을 제가 보거든요. 겨울철에는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새벽 문안을 드리고 뜻을 세우고 몸을 공경하는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8시 일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독서와 사색을 했다. 8시 10시에 밥을 먹고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살핀다. 지금 책을 읽지 않으면 고요히 사색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접대가 나오죠. 자, 이제 오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뭐 친지에게 편지를 쓰고 경전 역사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하고 실용 기술을 익히고 4시 6시 사이에 이제 저녁 식사가 이어지죠. 아까 얘기한 그 두 끼입니다. 임금은 하루 7끼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임금은 이렇게 일반인들은 2끼 먹었다. 묵상도 있고 이제 밤에 일과를 볼게요. 밤에. 자, 밤에는 특징이 공부가 없다. 밤에는 공부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리 일과거든요. 그래서 사제기, 파원, 쭉 이런 일과가 이어지는데 결국 이제 10시나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잤다는 얘기죠. 자, 여름철은 아까 뭐 2시쯤 4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고 겨울철에는 4시, 6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성민들이 자는 시간이 이거는 2시간에서 4시간. 그렇죠. 자야 4시간 정도 수면을 쉬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삼기철학이라는 책, 아까 정옥자 서울대 교수 책에 우리 선배의 책에 일과가 나온 걸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10분이니까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나오면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요. 이제 그 양반문화의 상징이 아까 얘기한 서원, 향교, 뭐 산의 김명관 고택처럼 상류층 고택 같은 거, 성민문화는 시정이나 모정, 뭐 당산제, 또 남근석 뭐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건 물론 담양에 있는 송감정이고, 이건 이제 연암정이죠. 다 정자문화, 소서원이죠. 담양. 다 우리 이 정읍에서 가사문화계 발원 적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이거 담양으로 간 거죠. 여기 이제 칠고 있는 아까 송정이고 이거는 순창에는 귀례정입니다. 귀례정. 정자 보세요. 멋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것이 임실인가요? 낙덕정? 네, 낙덕정. 아주 특이한 모양이지. 정자로서. 서민문화는 이런 것이고 오늘 순서가 좀 자꾸 바뀌는데 자 이거는 이제 사진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평면 서산 마을에 있는 시정이라고 합니다. 시정. 모정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모정을 시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시정을 모정과 정자의 중간 형태로 보는 겁니다.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와가 올려있죠. 모정이라고 하는 건요. 띠 모자예요. 띠.
강변에 나는데 띠를 가지고 지붕을 엮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와로 움직이면 이건 와정이지. 모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기와가 올려있고, 재밌는 거는 이 이평면 서산마을이 정산교를 창시한 강일순의 외가마을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태어났어요, 강일순이. 그래서 1926년에 나온 정산전사 공작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는 서산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정산교의 경전에는 신월리 신송마을로 바꿔졌습니다. 백만 선발의 마을.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종교적인 목적에서 바꿔진 거고, 그것이 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게 외가 마을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문이 있죠. 이 논이라는 얘기예요. 왜 논 가운데 저가 있겠어요? 노동 중간중간 신경이 씌우는 거예요. 이건 정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모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양식이 모정과 정자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저는 시정 건물이 저거 하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저희 마을에도 영시정이라고 지어놨거든요. 영시정이요? 네. 아, 저를 영시정을 네, 이게 칠해가지고 저 절간 가지고 칠을 파래를 단청. 단청 칠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말하는 영시정이라고 노인들 노는데 시 짓고 영시정. 그거는 정제예요. 칠보 가는데 네. 이게 도로변에 유튜브 언덕에다 시원한 데다 바람 부는 그러니까 그건 정제라고. 시정이라고 영시정. 아니 그러니까 정제하고 달라요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는 시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거는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물론 아까 노동 중간중간에 신기해서 만들어 놓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정으로도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또 이 마을이 재밌는 거는요. 왜 시정이 아까 모정하고 다르다는 얘기하냐면 이 이평면 사산 마을은 안동권시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이 안동권시가 이걸 이 시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현지 나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을 주민이 여기가 권시들 집성촌인데 우리는 타성바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우리 선대 어른이 세운 거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반대쪽에 입구에 모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 형태가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재래식 모정의 형태로. 그래서 타성바지는 그쪽에서 쉬고 안동권 씨들은 자기 할아버지 세웠다 여기 있어 쉰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거래들하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판단은 우리 선생님들 알아서 하시되 괜히 또 이것도 잘못 얘기되면 그분들 욕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안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걸려있죠. 뭐가 안에가 모정에는 이게 걸려있을 리가 없죠. 여기에는 그 유교의 가르침 같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정산도 이사장 삼생방송 그 젊었을 때 이쪽에 이제 강일순 정산교의 창시자의 외가이니까 여기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른과 찍은 사진이 여기 걸려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반 모정이라면 그게 저게 걸려있을 리가 없죠. 퍼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이구나. 시간이 15분이니까 오늘 결국은 그 무성서원과 남보서원을 얘기를 못했는데 서민문화의 상징으로 아주 우리 지역에 아주 훌륭한 그 자원이 있는데 요 얘기만 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돌아다니고 역사하는 사람도 현재 가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학이라는 게 사치학문이에요. 이게 돈 없으면 못 얻는. 아니 진짜 외국 유럽에서는 역사학의 최고로 치면서 그 사치학문이라는 그런 거예요.
철학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원대한 마을이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게 마을 입구에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보고, 야, 우리 옛날 저 사람들이 성리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구나. 절대 그렇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미국도 선진국에서 굉장히 그런 거 개방적인 걸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무진장의 보수예요. 오히려 미국과 문화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오픈돼 있어요. 하나 얘기해 볼까요? 좀 얘기가 빗나가지만 우리나라 그 젊은 여성들 뭡니까 핫팬츠 비슷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가슴을 약간 좀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허벅지를 드러내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 우리는 정반대죠. 허벅지 좀 드러내도 가슴을 드러내는 건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됐든 아니든 간에 미국이 그렇게 개방적인 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마을 입구에 있는데 여기가 이게 남부석이죠. 주강현이라고는 경기대학교 석사박사 민속학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의 표지 모델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놓고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본문에서 리얼리티의 극치, 리얼리티의 극치,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만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원하지 못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성박물관이 있어요. 입장료만 15,000원입니다. 왜 우리는 이거 못하냐. 제주가 성에 관련된 풍수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것이 뭐냐면 왼쪽에 지금 여은 목이 있어요.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저절로 이렇게 생긴 건데 보면 이 위 안에 싹이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완벽하게 음량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내의 여은암, 여은목 또는 남근석 이걸 숭배하는 지역은 많아요. 저기 생긴 데가. 그러나 우리 정과 같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데는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 안 보이는 오른쪽에 장승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장승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장승이 할머니 장승입니다. 그리고 왼쪽 논바닥 속에 있었던 것이 할아버지 장승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할머니 장승, 할머니 당산이 있던 자리가 고추밭입니다. 벌써 감 잡으셔요. 그 다음에 논 속에 있던 할아버지 장승이 있던 게, 논 속에 있던 장승이 할아버지 장승. 논에는 물이 있어요. 자, 아까 이거 똑같이 이겁니다. 이 역은 남근석과 역은 목이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옆쪽에는 할머니 장승과 할아버지 장승이 역시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이 자주 찾다 보니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논 속에 있던 할아버지 장승이 튀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장승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방문객들이 자주 오니까 편의를 위해서 저거에서 그러려나 모르는데 고추밥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장승이 논 속에 튀어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정업 인문 도시 기행, 정업을 이야기하다 정업을 노래하다는 책을 썼죠. 출간했는데 그 책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뭐라고 그냥 문화란 굽고 구부러진 것을 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보존하는 데 있다. 왜 튀어나와요? 논승이나 할아버지 장승은 왜 튀어나오게 해서 할머니 장승과 마주보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시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모르는데 뭐. 그럼 대감이 주민들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 왜 잘못했는가 그 말씀드리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저런 남근석이 왜 훌륭한 것인가? 이거는 임실문 덮치는 사공리에 있는 남근석이에요. 역시
마을 입구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금관 흔적 있죠.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이게 남사스럽게 왜 마을 입구 있냐 해서 저걸 때려 부신 거예요. 근데 2000년이 넘어가니까 사람 인식이 바뀌었어요. 아, 이것도 문화구나. 그래서 때려 부셨던 걸 다시 찾아서 붙였어요. 붙였을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바꿔진 겁니다. 이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80년대 같으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것도 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뭉치고 조각하는 사람 작가는 없죠. 이상하죠. 그건 모르니까 뭐가 있나. 오히려 있다 보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순창에 있는 순창 산동리에 있는 저기인데 두 개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굉장히 사진과 같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막 남서로 성기가 발기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그 송화석 교수가 오래전에 이걸 저 동의를 얻어서 탁본을 했어요. 탁본을 했더니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요? 그 맞은편에다가 이걸 다시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자 뭐예요? 연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건석이 아니고 이제 송화석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 탁본을 해보니까 이게 남건석이 아니고 연봉석이더라.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남건석이든 연봉석이든 관계가 없어요. 마을 주민들이 남건석으로 알고 앞에 빌었으니까 이거는 남건석이었어요. 일단 모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비교해드리는 것은 우리 저업적에 있는 남건석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장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성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네, 천하 남봉군. 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거를 천하 남봉군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충북 청원에 있는 경양식집 제가 안 잊어버려요. 이게 2000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2000년에 지금 충북 청원에 있는 산들바람이라는 워낙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도 그 상호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산들바람 입구에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랬다기보다도 야 이거 이 주인장의 마인드가 대단하다. 주인장을 찾았어요. 출타 중이라 식사 끝날 때까지 주인장을 못 보고 왔는데 제가 그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들어오시면 그 손님 중에 꼭 뵙고 싶다고는 분이 있으니까 대단하다. 근데 끝날 때까지 안 오셨어요. 저게 왜 대단한 작품이냐면 장석은 원래 어떻게 세우냐면요. 그 나무를 거꾸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위로 가요. 저 공원의 장터 보셨죠? 공원의 장터. 옛날 김기문 위원장님이 공원의 장터를 만들 때 그 회전 교차로 있는 부분에 버드나무를 캐서 잘라가지고 원래 장성은 뿌리가 위로 갑니다. 그래서 민속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좀 풀이하냐면 좀 어려운 말이죠. 하늘의 남근이 대지를 향해서 삽입한 형태가 장성이다. 근데 이걸 버드나무를 쓰다 보니까 버드나무가 워낙 물을 흡수하고 저기 좋아서 뿌리가 위에 있는데 거꾸로 지금 나중에 몇 년씩 하니까 다시 싹이 안 나던 거예요. 그 버드나무가. 그래서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데 자 다시 얘기해요. 하늘의 남근이 대지를 향해서 삽입한 형태다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밑에서 올라왔어요. 밑에서. 지금 이 공예하는 이 작가가 표현한 것은 뭐 밑에서 올라오는데 도대체 힘이 얼마나 좋길래 올라오면서 다 깨진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장독, 차박들 다 깨트려서 이렇게 한 거는 작품의 시계겠네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원배감에 아까 하신 그런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광 자원화 했더라면 아까 제주에 있는 성박물관 얘기했죠. 자, 이게 성박물관. 제가 다녀온 지가 오래됐어요. 7, 8년 됐나?
너무나 적나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근데 그때 제가 7, 8년 전에 간 기억이 지금 입장료가 12,000원. 우리 일행이 그 당시 돈으로 12~13만 원인가를 내고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가야 돼 말이야.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나 가자. 그랬더니 일행 중에 제주도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가 비싸긴 한데 그냥 들어갑시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아까 배관이 남건설 생각 왜 우리는 이걸 못했어? 그러니까 성을 주제로 해서 배관이 그 마을에 조그마한 자료가 돼요. 그 주막집 하나 세워서 성 막걸리 팔고 그 동네 주민이 관련이 돼요. 그랬더라면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약간 들어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원래 준비된 게 아니고 원래 저 파일은요 어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8시간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끝내는데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래 강사가 유명하면 오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쏟아지는데 오늘 강사를 또 어떻게 알아보고 유난히 참석인은 적은 것들이 더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